뉴턴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물질들의 움직임과 변화에는 힘이 관여하고 그 힘은 물질들의 현재 배열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현재 물질 또는 입자들의 배열이 이 다음 순간에 입자들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것이 영원히 순환되는 과정이 바로 세상의 흐름이고 이것이 역사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든 입자들의 운동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 지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 강의를 들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종료 버튼을 눌러버릴 수 있는데 뭐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기계나 자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체의 세포 내부, 거기까지는 또 기계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더라도 인간의 정신과 의지만큼은 그런 물리 법칙에 매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과 판단, 감정이 생겨날 때 과연 여기서도 뉴턴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적용되고 지금의 상황이 단순히 다음 순간에 있을 일을 결정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유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간의 사고를 흉내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에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앤트맨처럼 아주 작은 존재가 돼서 뇌 속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미줄 같은 것들이 뇌 속에 가득 늘어져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신경세포 또는 뉴런이라고 불립니다. 신경세포 하나를 자세히 보면 마치 뿌리와 긴 줄기를 가진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또는 손가락과 이렇게 팔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 부분을 수상돌기라고 하고 이게 길게 뻗은 줄기를 축색 또는 축삭이라고 부릅니다. 그 뿌리의 중심부에는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부분, 즉 수상돌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전기 신호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는 이 신호를 긴 가지인 축색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축색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평소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이온들이 그 바깥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이온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세포 중심에서 나온 신호에 의해서 세포막에 펌프가 작동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거꾸로 자리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흥분 상태가 일어나고 이 흥분 상태의 효과가 축색을 따라서 계속 전달됩니다. 이렇게 흥분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는 초당 1m에서 100m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가락이 밟혔을 때 제가 금세 알아차리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각 신경세포는 이렇게 주변에서 온 전기 신호를 긴 축삭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만 가득 들어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전선만 모아가지고서 어떻게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의 말단이 다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와 접합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축색 말단과 수상돌기와의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아주 작은 간격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분포합니다. 축색 말단에서 온 신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다음 수상돌기로 넘어가느냐가 시냅스의 구조 그리고 여기 내부의 화학 물질에 의해서 달려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두 세포의 연결 세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D의 신경세포가 A, B, C 세 개의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받는데요. 각 시냅스를 거치면서 각각의 강도가 조절되고 그 신호의 총합에 따라서 이 D 세포가 축삭으로 신호를 보낼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경세포들의 연결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상상을 해서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후각세포에서 향긋한 냄새를 맡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고 또 김이 모락모락 일어나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함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세포가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맛있는 떡이 모락모락 김을 내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세포가 동시에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의 세포의 그 시냅스의 세기에 따라서 이 다음 신경세포가 흥분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신경세포가 흥분을 했고 두 개의 신경세포는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입력에 의해서 또 다음 단계의 신경세포가 활동을 할지 말지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세 개의 신경세포 중에 두 개의 신호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신경세포는 하나는 눈을 깜박이는 것이었고 하나는 침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코를 찡그리는 근육을 자극하는 그 신경세포에는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보고 이 맛있다고 느끼면서 침을 분비하고 눈을 깜박인다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신경세포 구조와 그 시냅스의 연결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을 깜박일 테고 어떤 사람은 눈을 깜박이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을 분비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한 입을 먹어봤지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 기억 때문에 이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침을 분비하지 않는 그런 뇌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뇌 하나를 가지고 온갖 일을 다 처리하는데 그러려면 과연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야 될까요? 실제로 대략 한 사람 두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약 1GB의 영화를 하드디스크에 다운을 받았을 때 거기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그 1과 0의 정보로 비트 정보로 기록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비트 수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1000억 개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의 신경세포가 그 주변에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될 수 있는 가지수가 대략 수만 가지라고 합니다. 이 1000억 개가 그 주변에 수만 개씩 하고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총 연결 방식의 가지수는 10의 100만 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1하고 동그라미를 100만 개 쳐야 되는 그 숫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나오는 거죠. 즉 우리 뇌의 복잡도, 이 뇌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서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이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새롭게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시냅스 간 사이에 화학물질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호의 세기가 조절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켜기 전과 지금의 여러분의 뇌의 상태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뭔가를 기억하게 된 것이고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두뇌 역시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찬가지로 전기력을 이용해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은 우리가 말했듯이 뉴턴의 방정식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이것 역시 과거의 상황이 그 다음 상황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현상처럼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롭게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앞으로 해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의식,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이 부분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뇌 공부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이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뇌가 자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게다가 사람은 자신의 뇌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뇌를 흉내낸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대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등장했고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인해서 이 인공지능이 온 세상 앞에서 깜짝 등장했고 전 세계에 이슈가 됐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경기 중에서 바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선보였을까요? 체스나 장기 같은 게임을 컴퓨터와 인간이 상대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거기서는 이미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했습니다. 컴퓨터의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컴퓨터는 이 장기판이 있을 때 차를 먼저 움직이는 수, 그리고 내가 차를 이만큼 움직였을 때 상대방이 말을 움직이는지 그 조를 움직이는지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까지 가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차를 두 칸 움직인 것이 과연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식하게 모든 계산을 다 해봄으로써 가장 좋은 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체스의 경우에는 그 움직일 수 있는 말이 2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바둑에는 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361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운데 27번 자리에 내 돌을 놨을 때 상대방이 또 250번 자리에 넣고 내가 214번 자리에 넣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보려면 아무리 최신 컴퓨터라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말의 수는 20개고 이 공간의 수는 360개이기 때문에 뭐 20배 차이도 안 난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것들이 모든 수를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 계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인간의 직관이 중요해지고 컴퓨터라는 것은 직관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 상식을 깨고 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컴퓨터 단순한 자신의 알고리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둑을 두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바둑 말고 컴퓨터를 상대로 게임을 할 때가 많을 텐데요. 이때는 대부분 인공지능과 여러분이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프로그램과 겨루게 되는 겁니다. 일반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컴퓨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규칙을 미리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의 병력이 적보다 우세하면 적의 본진으로 진격을 시작해라. 이런 식의 규칙이죠. 컴퓨터가 얼마나 게임을 잘할 것인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에서는 컴퓨터에게 알고리즘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매번 알고리즘을 바꿔보면서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유리한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컴퓨터가 과연 어떤 알고리즘을 갖게 될지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한번 알려준 대로 끝까지 행동하는 반면에 인공지능에게는 이렇게 매번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우리로 말하자면 학습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오모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규칙을 주는 게 좋을까요? 만약 컴퓨터가 100인데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것을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이 아래쪽에 두어서 5개의 도를 완성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알려줄 규칙 1번은 이것입니다. 만약 컴퓨터가 흙을 두는 상황인데 자신은 1번 규칙에 해당하는 당장 5개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제는 무조건 상대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 2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이 컴퓨터가 어느 정도 오목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목을 잘 두는 사람, 또 프로그램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의 실력은 처음 만들었을 때 정해지고요. 시간이 지나도 그 실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사람은 게임을 할 때마다 실력이 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는 컴퓨터를 앞지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하나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속도는 사람에 비해서 아주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실력을 능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게임 횟수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쉬고 자고 있을 때도 컴퓨터는 계속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컴퓨터와 수천 수만 번의 게임을 하면서 알고리즘을 향상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의 무서운 점이 이것입니다. 알파고 역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정립한 후에는 자기 자신과 바둑을 두면서 더 좋은 수를 깨우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돌과 대결하기 직전에는 4주 동안 무려 100만 건의 대국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축적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은 앞으로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앞지르게 될까요? 일단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뇌의 신호 처리 방식은 많이 달라서 인간의 뇌와 또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참고 삼아 그냥 1대1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PU나 GPU가 수십 개 또는 수천 개의 코어를 갖는다고 하면 그에 비해서 인간은 약 1000억 개 뉴런을 갖고 있고요. 컴퓨터가 초당 몇 조 개의 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인간의 뇌는 초당 그보다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연산을 합니다. 이 연산을 하는 동안 컴퓨터는 수백 와트의 전력을 소비하고 그래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열어보면 CPU에 커다란 팬이 달려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열을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엄청난 연산을 하는데도 전구 1개 정도의 전력만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선풍기나 얼음으로 식히지 않아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이라도 인간의 뇌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해내지는 못합니다. 바둑이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는 인간을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인공지능이 모든 측면에서 한 인간을 앞서기는 그런 일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고를 하는 방법, 학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를 보고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뉴런들이 있고 그것들이 그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가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합니다. 즉 컴퓨터가 실제 뉴런에 해당하는 어떤 조그만 전선 같은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안에서 수없는 신경세포들이 하는 일을 수학 계산으로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의 신경세포가 또 하나의 신경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4개의 입력을 가진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곱하기 숫자를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각 연결 강도가 0.2, 0.1, 0.2, 0.4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A와 B의 신경세포에서 신호가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 1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이걸 곱해서 더해보면 0.3이 됩니다. 이것이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다음 신호로 출력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력 신호는 0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입력이 A와 D에서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0.2와 0.4가 만나서 0.6이 되면 이번에는 출력을 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입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출력할 것인가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한 예로 우리가 누군가가 종이에다 글씨를 써주면은 너 2라고 썼구나, 너 5라고 썼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그것을 숫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쉽게 7 곱하기 7의 격자로 만들어진 곳에 불을 켜서 거기에 이제 선을 그어서 1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3개가 불이 꺼져 있고 네 번째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000, 1000, 0011, 000 이런 것들의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총 입력의 개수는 49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몇 단계로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인공신경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요. 가장 마지막 단에는 10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경세포가 만약에 1이라는 신호를 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 인공지능이 주어진 숫자를 1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2라는 글씨를 썼을 때 이 인공지능이 두 번째 신경세포에 1이라는 값을 내면은 이게 2로 인식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보여주자면 7이라는 이제 숫자를 쓰고 나면 그 인공신경망이 어떤 건 켜지고 어떤 건 꺼지고 이것들 여러 단계가 반복되어서 최종적으로 7번째 신경세포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숫자를 7로 인식했다는 뜻이고 이것은 9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신경망이죠. 7과 9를 구별할 수 있는 신경망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필체로 7을 좀 저렇게 보기 싫게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7을 알아보지만 이 신경망은 예를 들어서 7, 8, 9에 동시에 불을 켭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7인지 8인지 9인지 헷갈린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신경망에 들어가는 아까 그 연결 강도를 조절을 해서 이것도 역시 7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경망이 계속 자신 스스로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이런 신경망을 만드는데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동영상이 바로 그 예를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누군가가 손으로 사자를 끄적이면서 딱 썼을 때 그것을 1과 0의 신호로 받아들여서 여러 단계의 신경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숫자가 뭐라고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 봤을 때 이 인공지능이 여기에 차가 한 대가 있고 개가 하나가 있구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람일 확률은 99.2%야 라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려주고 아주 작은 사람은 확률이 조금 떨어지죠. 97.9%로 사람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도 구별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진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자가 있고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날리고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을 써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차가 이제 앞으로 곧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차가 주변의 신호를 인식해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될까? 이것을 사람이 알고리즘을 직접 집어넣는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차가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운전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학습을 하도록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인공지능은 수 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죠. 그렇다면 차를 부숴가면서 또 실패했구나, 또 실패했구나라고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종의 게임하듯이 이 인공지능이 배우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외부 신호를 받아들여서 벽이 어디 있고 내가 어느 쪽으로 운전해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 차가 이제 훨씬 덜 부딪히고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봇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는데요. 로봇의 움직임을 우리가 묘사한 움직임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건가를 미리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너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지 너가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는지 스스로 학습을 해라 라고 시킬 수도 있죠.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뇌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략 알아보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계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두뇌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그걸 응용해서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 지성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위대하다 못해 사실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과연 인간이 자신이 가진 힘을 잘 사용할 지혜가 있을지, 꼭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들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